네, 자, 335페이지. 자, 유형상산의 결산을 하고, 유형상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산은 순서 여러분들 먼저 수동결산 먼저 하겠는데요. 자, 수동결산 문제 FAT 1급 시험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뭐, 많으면 혹시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한 문제 나와요. 자, 여기 지금 유형이 1번부터 수동결산 8가지를 문제를 냈습니다. 네, 이 8가지 중에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동결산이라는 건 어디다 입력하는 거냐면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해요. 일반 전표.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날짜를 입력해 가지고 분계를 수동으로 해준다 해서 수동결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24년 9월 1일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근데 괄호 속의 기간이 좀 이상합니다. 10월 1일부터 9월 30일이 보험 기간이라고 되어 있군요. 뭐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 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하시오. 월할로 계산할 것. 이렇게 문제를 했어요. 이런 우리가 이런 정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비용의 이연이라고 부르죠. 비용의 이연. 왜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느냐? 자, 60만 원을 우리가 9월 1일 날 납부를 했지만 9월 1일 날 보험료를 60만 원 납부했지만 보험의 기간으로 보니까 보험의 기간으로 보았더니 9개월치가 내년 거더라 이겁니다. 60만 원이 전부 다 단기분이 아니고 25년도께 9달치가 여기 포함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60만 원을 다 단기분의 손익에 반영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9개월치라는 건 보험 기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9개월치는 내년으로 가지고 가서 내년에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비용을 가져가는 방법이 뭐예요? 선급 비용으로 가지고 가면 된다 이거. 선급 비용으로. 자산 잡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선급 비용 개정 과목 앞에서 꽤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비용을 이연시킬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 선급 비용, 그리고 반대쪽에 가는 대변의 개정 과목은 바로 비용, 보험료가 대변에 가서 이번 단기분의 비용에서는 취소시키고 차기분으로 가지고 가서 이 자산을 내년에 털어내면서 차변의 보험료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리를 우리는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고 있어요. 비용의 이연. 그래서 비용의 이연에서 쓰는 개정 과목이 선급 비용입니다. 그런데 보험 기간이 좀 이상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보통 9월 1일 날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 기간이 바로 9월 1일부터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좀 맞지가 아주 않아요. 여기 괄호 속에 있는 보험 기간하고 10월 1일부터 보험 기간이면 보험에 10월 1일 날 가입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좀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한번 9월 1일 전표 한번 조회해 봅시다.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9월 1일 날 보험 기간이 혹시 거기에 저교에 써놨는가? 9월 1일 거. 예, 여기도 보험 기간은 안 적어놨네요. 예, 그냥 보험료라고만 했네요. 이거 9월 1일 거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고 백데이터로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봐가지고는 이제 보험 기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요, 이 시험지에 있는 자료 설명, 이거를 근거로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 기간이 이거라고 밖에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경과 보험료는 9개월치가 맞아요. 그러면 월할로 계산할 줄을 알아야 돼요. 1년치 보험료 6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월치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60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년치니까 12 이렇게 해서 월할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월할 계산을 정확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45만원 나오나요? 네. 자, 이런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5만원이 어디에 해당된다? 내년에 보험료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거를 무엇으로 해서 가져간다? 예, 선급비용으로 해서 자산으로 잡아간다. 이거 선급비용. 그러니까 선급비용은 차변에 자산 잡는 것이고요. 단기의 보험료에서 빼줘야 되니까 아까 9월 1일 거 조회해 보니까 전부 다 차변에 보험료 60만 원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산 때 이걸 대변에 보험료 45만 원을 입력해 주면은 예, 단기의 보험료는 15만 원만 단기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예, 60만 원으로 비용 잡았다가 결산 때 45만 원 비용 취소시켜 주니까. 이해되시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의 선급비용 딱딱딱딱. 네, 적요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45만원 대변의 보험료. 우리 회사는 보험료 하면은 800번대 외에 500번대는 없는 거니까 무조건 800번대 쓰시면 돼요. 대변에 45만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제조업의 경우는 9월 1일 날 그 보험료가 제조 부분의 보험료였는지 코드를 확인하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조업이면. 그러나 도소매업, 자, FAT 1급은 도소매업으로 시험을 내기 때문에 보험료는 다 800번대다. 자, 1번 해결했습니다. 다음 2번. 수동분계 문제입니다.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 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었다. 그러면 계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자는 이자 수익일까요? 이자 비용일까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죠. 예. 차입금에 대한 이자잖아요. 차입금이 빌린 거야. 은행에서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니까 계정과목 당연히 이자 비용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비용이 미계상되었다 이거예요. 결산 때는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비용의 예상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분계를 우리는 비용의 예상이다. 비용을 이자를 지급할 때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데 왜 이 이자를 12월 31일 날 비용으로 우리가 예상해서 입력을 해야 되느냐? 발생주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차입금의 이자는 만기 때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기 때. 그러면 만기가 내년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단기에 차입을 했다면 단기분 경과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의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기의 비용으로 예상해가지고 발생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을 비용의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정 과목이 아까 이자 비용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자 비용을 예상, 발생시켜줘야 되니까 비용의 발생은 어딘가요?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예, 차변이죠. 예,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이고요. 지급하지 아직 않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우리가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계정을 사용합니다. 미지급 비용. 그래서 우리가 비용의 예상을 할 때 지금 이게 비용의 예상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용의 예상이다라고 하면은 계정 과목이 꼭 이게 나와요.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부채로. 아까 비용의 이연은 뭐가 나왔어요? 선급 비용 나왔죠. 선급 비용.
예, 비용의 예상은 미지급 비용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입력합니다. 12월 31일자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금액은 30만 원이에요. 자, 차변의 이자 비용 931번이에요. 3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30만 원. 이러한 정리를 우리가 비용의 예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용의 예상.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 적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25,000원을 계상하다. 자, 아까 2번도 이자고 3번도 이자인데 3번에 있는 이 기간 경과분의 미수이자라는 것은 이자 비용입니까? 이자 수익입니까? 예, 이자 수익이죠. 예, 이자 수익이죠. 앞에 내용을 보니까 정기 적금에 대한 이자잖아요. 예, 적금에는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이자 수익인 거죠. 이것을 계상해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적금에 대한 이자는 적금 만기 때 원금하고 이자 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산 때 단기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한 것은 이자를 단기의 수익으로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이 발생주의 회계라서 그래요. 발생주의 회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걸 계산했더니 25,000원이다 이겁니다. 25,000원. 그러면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죠? 그러면 이자 수익은 어디로 가요? 어휴, 뭔 소리죠? 네, 대변. 수익 발생 대변이죠. 차변에 와야 될 게 뭐냐? 이걸 아직 받은 이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익 이런 개념가면 생각나시죠? 미수금과 미수수익 시간에 이거 배웠죠. 미수수익이에요. 미수수익. 그래서 미수수익이 바로 수익의 예상에서 쓰는 개념 과목이에요. 이 3번은 이제 우리가 수익의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수익의 예상. 아까 2번은 비용의 예상이었죠. 비용의 예상. 지금은 3번은 수익의 예상이에요. 그래서 수익의 예상에서 쓰는 개념 과목이 미수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할까요? 12월 31일로 세 번째 전표입니다. 차변의 미수수익 다다닥 하셔가지고 25,000원. 대변은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줘요. 이자 수익 25,000원. 네, 이렇게 수익의 예상.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거는 결산일 현재 대여금. 네, 여러분 대여금이 빌려준 돈이라는 거 알고 있죠? 대여금에 대한 이자. 네, 대여금에 대한 이자.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자 비용일까요? 이자 수익일까요? 그렇죠. 이자 수익이죠. 대여금 빌려준 돈이니까 빌려준 돈에 붙는 이자는 이자 수익이다. 개정 과목이 이자 수익입니다. 선수분 5만 원이 있다. 선수분 5만 원이 있다. 자, 선수라는 건 뭐예요? 내년도 차기 회계년도 거를 미리 받은 것을 우리가 선수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단기분의 이자 수익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익의 이연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수익의 이연이라고 그래요. 결산 정리사항에서 수익의 이연을 정리한다. 그러니까 이자 같은 이런 수익, 이자 수익 같은 수익을 차기분을 미리 받은 것을 파악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정리하느냐? 단기분의 이자가 아니니까 이 수익의 취소를 시켜줍니다. 수익을 취소할 때는 수익 계정을 차변해줬고 대변에 이걸 부채로 인식해줘요. 선수 수익이다.
그래야 내년으로 가지고 가서 내년에 이걸 수익으로 발생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이자 수익 5만 원, 대변의 선수 수익 5만 원. 부채로 가지고 간 다음에 내년에 이제 선수 수익 부채를 감소시키고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내년도 손익으로 손익계산서로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입력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전표죠. 차변의 이자 수익을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5만 원. 대변의 선수 수익 5만 원. 이렇게. 네. 요건데. 자, 우리 이제 회계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왜 이런 분기를 해야 되는지 그 발생주의 개념 일단 발생주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고 아마 여러분은 발생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예. 현금주의가 아니고 그 기간에 해당된 거냐 해당되지 않느냐 모든 수익과 비용은 기간을 가지고 비용과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걸 우리가 발생한 기간에 반영한다 해서 발생주의라고 하는데 현금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현금 받았다고 해서 전부 수익이 아니고 또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그 단기의 비용이 전부 아닐 수가 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간을 봐야 되고요. 이자 같은 경우도 단기분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한 세트로 되어 가지고 이 네 개 중에서 한 문제가 수동결산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네 가지 공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이연과 예상이라는 주제로 공부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FAT 1급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대해서 바로 요 예제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 내가 이제 알 것 같다. 이제 알 것 같다 그러면 회계가 상당한 수준, 기초를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초를 넘어갔다. 뭐 소모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문구용품을 샀다.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현금. 네. 뭐 숙박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했다. 차변의 여비교통비, 대변의 미지급금. 이러한 분계는 아주 기초입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여러분이 잘 해야 되고 이제 한 가지 고비를 넘어야 할 것이 요거예요.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결산 분계에서 이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이 고비를 넘어야 여러분이 FAT 1급에서 70점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서 꽉 막혀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여러분이 이론과 나중에 FAT 1급의 이론 문제를 풀 때라든가 그 다음에 실무 결산 문제 할 때 여러분이 버려야 될 점수가 적어도 한 7, 8점 정도 될 거예요. 상당히 많은 점수를 여러분이 포기하게 될 것이다. 꼭 알으셔야 돼요. 네 가지 연습을 자꾸 해보시고요. 제 설명이 만약에 좀 부족해가지고 이해가 덜 간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제가 아까 주제 적어드렸죠.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라는 주제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동영상들을 여러분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요거 한번 들어보고 또 한번 들어보고 하면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소모품 정리 문제네요. 이것도 우리가 공부했었죠. 소모품 정리도. 자, 소모품 구입 시 우리 회사는 전부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다. 전액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24년도 말 결산을 위해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은 1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자산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예,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한다 했으니까 소모품을 자산으로 처리할 때는 개정 과목이 뭐죠? 예, 그냥 소모품이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로 봐야 되니까 소모품 차변. 자, 구입할 때 전부 비용 처리했어요. 그때 개정 과목이 소모품 B였죠? 대변의 소모품 B. 아직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구입하는 날 다 비용 처리했으므로 결산 때는 비용을 취소시켜야죠. 그래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것 중에서 그 자산만큼은 비용을 취소시켜준다. 비용의 취소는 대변. 그래서 대변이 소모품 B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5번 전표죠. 3번 차변이 소모품. 자산 잡아야 되고요. 172번 10만원. 4번 대변이 소모품 B 800번대죠. 830번 소모품 B 10만원 이렇습니다. 네. 자, 이제 6번째 거 하겠습니다. 6번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되었던 현금 과다액 3만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언제까지요? 결산일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거 여러분 배웠죠? 결산일까지 안 밝혀진 현금 과부족은 자비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한다고 배웠죠? 자, 이거는 과다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과다. 현금이 남았다 이거예요. 현금이 장부보다 더 많았다. 자, 장부보다 더 많은 거니까 자비익입니까? 잡손실입니까? 자비익이죠. 많은 거니까. 그래서 자비익은 이익이니까 차변에서 차변에 적어야 돼요? 대변에 적어야 돼요? 예, 수익 발생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자비익을 먼저 자리를 잡아놔야 반대쪽을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하면 돼요. 네. 현금과 부족을 자리를 먼저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려워져요. 예, 자비익을 먼저 생각하세요. 현금 과다액, 그러면 남는 돈이니까 이익이겠구나. 그러면 수익 발생이 어디지? 수익 발생은 대변이지. 그래서 대변의 자비익.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금 과부족은 차변의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전표 대변의 자비익 3만원 차변의 현금 과부족 141번 3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 자비익과 현금 과부족.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문제 수동결산의 7번째 예제는 뭐냐 하면은 장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랬습니다. 예, 여러분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에서 공부할 때 장기차입금은 결산 때 뭐를 한다? 유동성을 조사해야 돼요. 유동성 대체 분개할 게 없나? 유동성 대체 분개할 것이 없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만기일이 자꾸 땡겨지죠.
예. 지난해 결산 때에는 만기가 2년 남았었으니까 장기 차입금으로 그대로 두었지만 이제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난해에서 이제 회계연도가 1년이 바뀌었어요. 1년이 지나면 이제 작년에 2년 남았던 만기가 올해는 이제 1년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이제는 장기 차입금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잖아요. 그것을 유동 부채로 바꿔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유동성 대체 분계라고 하고요. 이때 쓰는 개정 과목은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생각나실 거예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유동 부채에서 공부했던 개정 과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 대체 분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장기 차입금 내역을 이렇게 표로 보여줬습니다. 우리은행과 경기은행의 차입금이 있는데 비고난을 봐야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우리은행 거 3천만 원은 6월 내년 25년도가 내년이죠. 여러분이 시험 보는 지금 시험에 응시하는 연도가 24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5년도는 내년입니다. 그러면 내년 6월 30일에 일시 상환할 거면은 만기가 이제 6개월 남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성 대체 분계에 해당된다. 요거는 해당된다. 그 다음에 경기은행 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비고를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1년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2026년 6월 30일에 일시 상환할 예정이므로 결산일 현재로부터 1년 6개월 남았죠. 1년 6개월이면은 장기 차입금을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없구나. 유동성 대체 분계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내야 됩니다. 아니 6개월 남았죠. 25년 6월 30일이니까. 날짜를 지금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은 결산일에 분계를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12월 말 연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시험 연습을 하니까 지금 이걸 5월 달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5월부터 계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시험을 5월 달에 본다 그래가지고 5월 달부터 계산하면 안 됩니다. 결산 분계를 할 때는 결산일부터 따져야 돼요. 결산일부터. 그래서 24년 12월 31일로부터 남은 기간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남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6개월 남은 것은 유동부채로 바꿔야 되니까 이것만 개정 과목을 이걸로 바꿔주면 돼요. 이걸로 유동성 장기부채로. 자, 그러면 부채 증가는 대변이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기부채를 대변에 기입해야 되고, 부채 감소는 차변이죠. 그러니까 장기차입금은 차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꾸었다 해서 이러한 분계를 우리가 유동성 대체 분계라고 하고 있어요.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바꾸었다. 그런 의미에서 유동성 대체 분계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변 대변을 잘 배치해야 돼요. 장기 차입금이 차변에 와야 되고 유동성 장기 부채가 대변에 가야 돼요. 거래처는 두 개가 다 똑같아요. 우리은행 거래처는 똑같이 입력하는 거예요.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분계입니다. 7번째 분계죠. 차변의 장기 차입금 거래처 우리은행 차입금 금액은 3천만 원. 부채 감소가 되겠고요. 대변 유동 264번 거래처 똑같이 98400 금액 똑같이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대체시키는 회계 처리, 이것도 기말 결산 정리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말에 우리가 결산 분계를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유동성 대체 분계도 해야죠.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도 해야죠. 그 다음에 소모품 재고 조사 해가지고 정리도 해야죠. 그 다음에 현금 가부족 혹시 잔액이 있는지 체크해서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정리해야죠. 지금 이런 것 등이 수동분계로 나올 수 있는 문제. 다음에 이제 8번째 거 가보겠습니다. 수동분계의 마지막 연습 문제네요.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의 평가를 하는 것이죠. 유가증권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이 주식이나 채권,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나 채권은요, 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요 공정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기말평가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말평가 또는 공정가치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이 종목이 2개가 있는데요. A회사 천주가 있는데 여기 지금 1200원이 장부단가라는 것은 매입단가가 1200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요거는 지금 1200원 곱하기 천주 해가지고 120만원으로 자산 잡혀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12월 31일 거래 가격이 1000원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이 기말평가라는 것은 결산일의 거래 금액을 말합니다. 결산일. 그러니까 12월 31일 이 주식의 거래 금액이죠. 만약에 12월 31일 그 회사의 거래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그 전. 31일 날 거래가 없었으면 30일 거. 30일 날도 거래가 없었다. 그러면 29일 거. 이런 식으로 마지막 거래를 하는데 마지막 거래니까 아침 거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종가. 종가를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한 주당 얼마씩 떨어졌어요? 200원씩 떨어졌죠? 200원을 1000주를 곱해 보세요. 그러면 20만 원이죠? 계산을 잘 해야 돼요. 20만 원 하락. A 사건은 20만 원 하락했어요. 다음에 B 회사 거 따져보겠습니다. 1000주. 자, 장부가 6,000원에 매입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단기매매증권은 600만 원으로 잡혀 있겠죠. 그런데 기말평가 5,500원. 기말의 마지막 거래가 5,500원으로 거래가 돼서 이건 500원씩 떨어졌습니다. 한 주당. 1000주니까 50만 원이죠. 50만 원. 하락. 자, 가격의 하락은 자산의 감소죠. 단기 매매증권이 자산이잖아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감소시켜야죠.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두 개를 더하니까 70만 원. 자, 단기 매매증권 70만 원을 차변에 기입해야 될까요? 대변에 기입해야 될까요? 감소했으니까. 대변이죠, 대변. 자산의 감소, 대변 항목이잖아요. 자산의 감소, 대변 항목.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대변 70만 원. 자, 근데 차변에 뭐를 써야 되느냐? 이거 손실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평가에 대해서 우리 이론 때 공부했어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배웠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그래서 차변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대변이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 입력을 할까요? 자, 차변부터 먼저 넣어보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이라고 나옵니다. 글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한자를 생략했어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 평가 손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념 과목입니다. 937번이에요.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70만원. 그리고 4번 대변은 단기 매매증권 자산 감소 70만원 이렇게 하신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판매 관리비 아니고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수동분계에서 나올 만한 문제 8가지 유형을 우리가 연습했습니다. 이 중에서 1개가 나올 것이다. 예, 다음은 이제 자동결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동결산도 많아야 2개, 보통 1개를 냅니다. 제일 간단한 것이 기말상품 재고액, 요거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쉽게 문제를 내려고 하는 거죠. 기말상품 재고액에다가 요거 입력하고 점표 추가 누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예. 자, 결산자료 입력은요, 이제 여기 그 자동결산, 이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쓰는데 시험에서는 1~2개만 나오니까 준비하고 말 것도 없을 겁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이 6건을 주었어요. 6건을 다 검토해가지고 미리 금액을 계산해가지고 가야 될 것은 없는지 체크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네. 체크를. 자, 1번은 계산이 필요 없어요. 요거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2번 감가상각비. 네. 요거 이대로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계산이 준비할 게 없고. 3번 요건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은 기말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한다 이걸. 보충법이라는 것은 기설정되어 있는 거 뺀 나머지만 입력해라. 그것만 회계 처리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합계잔액사항표를 12월 31일자로 조회해가지고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의 잔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수산표 12월 31일 결산일로 조회합니다. 자, 외상 매출금 당좌자산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잔액은 여기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의 잔액은 여기 있고 외상 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따라서 1% 모두를 추가 설정해야 되겠죠. 자, 1%는 뭐냐? 곱하기 1%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 거로 기준으로 보면 지금 외상 매출금 잔액이 이만큼이에요. 이 숫자를 계산기에 입력한 다음에 곱하기 1%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나와요. 6,431,760. 예. 뒤에 동그라미 2개를 떼어버리면 그게 1%예요. 6,431,760.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서 이거를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책상 위에 A4 용지 한 장 놓고 시험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메모하시라고 그 종이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6,431, 아니 메모지에다가 이걸 메모를 딱 해두는 거죠. 네. 외상 해놓고 내가 외상 매출금에다 이거 입력할 거다. 자, 이제 받으러움도 해야죠. 자, 받으러움 그 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은 잔액이 5만 원이 있습니다. 보충법이니까 1%를 계산한 다음에 1%면 163,000이 되겠네요. 예. 자, 헷갈리면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정확히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산은 정확해야 돼요. 1630만 원의 1%는 16만 3천 원입니다. 거기서 5만 원을 빼야 돼요. 대손충당금 잔액. 예. 그러면 5만 원 빼면 11만 3천 원이죠. 이 숫자를 여러분이 또 받으러움이라는 뜻이죠.
내가 받을 의미에다가 11만 3천 원 입력해야 되지 하고 메모지에다 써놓으셔라 이거. 자, 그럼 이제 이거 준비해 놨고요.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500만 원이다. 자, 우리 회사는 영업부 직원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의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건 뭐냐?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 전체 직원이 퇴직자가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을 해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을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합니다. 12월 31일 현재 우리 회사 영업부 직원이 모두 퇴직한다 라고 하면 회사는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가? 개인별 퇴직금을 다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해요.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체에 대하여 부채로 인식한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하면서 차변의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결산 때 이미 비용 처리를 미리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금 지급할 때는 이 부채 감소로 처리하죠. 자, 설정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정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왜 조회하라고 그러냐면은 이 퇴직금 추계액은 올해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계산해 가면서 보충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보충. 대손충당금도 보충법이죠. 이것도 보충이에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현재 설정되어 있는 아직 우리 결산 수정 분기 하기 전에 남아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조회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합계전액시산표 열어놨죠. 밑으로 내려가서 비유동 부채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찾아보면은 1,000만 원 잔액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여러분도 1,000만 원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1,000만 원을 뺀 나머지만 보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다가 이제 그 시험지에다가 만약에 메모를 한다 그러면 500만 원을 입력할 거다라고 퇴직급여는 500만 원이다. 퇴직급여에다가는 내가 500만 원 입력할 거다. 1,000만 원 확인했으니까 이걸 메모를 해둔다 이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퇴직급여 500만 원 이렇게 메모해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자, 당기 법인세 등 추산액은 160만 원. 법인세가 지금 160만 원으로 계산이 추정이 된다 이거죠. 괄호 열고 법인세 중간 애납 및 원천징수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자, 우리가 선납세금에 대해서 앞에서도 우리가 몇 번 언급을 제가 했었습니다. 법인이 원천징수 당한 거, 법인이 중간에 법인세를 납부한 거 이런 것은 다 자산으로 잡는다. 그랬다가 결산 때 법인세로 대체시킨다. 바로 그 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납세금을 조회해가지고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 이거는 일반 전표에 먼저 해야 돼요. 수동분계로 합니다. 일반 전표에 수동분계로 먼저 하시고 나중에 결산자료에 입력할 때는 여기에 입력한 것을 빼고 여기에 일반 전표에 입력한 선납세금이 만약에 10만 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10만 원 빼고 결산자료 입력에다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납세금을 조회해서 일반 전표에 지금 바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결산자료에 가기 전에. 자, 그러면 지금 합계전액시산표 열어놨잖아요.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합계전액시산표를 열어가지고 당좌자산에 가가지고 당좌자산에서 선납세금을 딱 찾아야 돼요. 금액이 크진 않네요. 중간 애납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가지고 그때 아마 이거 원천징수 당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게 46,200원이에요. 그래서 요 46,200원 선납세금을 대변에 기입해가지고 자산 감소시키고 차변에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예요. 46,200원을 비용으로 대체시키는 분계,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는 일반 전표에다가 수동 분계로 하는 것이다. 네. 자, 입력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고 가야 돼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가지고 차변에 법인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법인세 등이라고 있어요. 법인세 등 998이네요. 법인세 등. 자, 엔터로 쭉 가셔가지고 아까 그 금액 46,200원 비용 발생시키고요. 대변해가지고 선납세금 자산 감소시키는입니다. 46,200원. 그러면 이제 선납세금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법인세로 갔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저 결산자료에 입력할 때는 요 46,200원 뺀 160만 원에서 이걸 뺀 나머지만 이제 입력을 좀 이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겠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고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에는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가 나오면 아니오를 하시오. 아니오. 그리고 전표 추가를 눌러서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하시오. 요거는 이제 준비사항이 아니라 이제 지시사항입니다. 이렇게 결산을 마무리해라. 자, 그러니까 먼저 이제 자동 결산을 먼저 하고 나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어떤 메뉴로 가느냐? 결산자료 입력 요 메뉴로 들어가요. 결산자료 입력.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서요. 결산자료 입력이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클릭하셔가지고 기간, 결산 일자를 기간으로 입력하는 거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를 결산해야 돼요. 그래서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 그리고 이 창이 나오면 확인 눌러주면 지나갑니다. 네. 그러면 이런 양식이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에 입력할 게 1개, 많으면 2개,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유형별 연습이니까 5가지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자, 1번부터 입력해 하겠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어디다 입력하느냐?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생각날 거예요. 우리가 결산 한번 해봤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800만 원 엔터 하시면 매출 원가가 고쳐집니다. 매출 원가 대체 분계를 하려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앞에서 유형상사 연습할 때는 기능모음 이용해가지고 감가상각비 반영이라는 걸 썼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하나씩 수동으로 입력하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밑에 여기 감가상각비라는 거 보면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다 쭉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건물에다 600만 원. 차량 운반구 없고 비품에다가 120만 원. 영업권이 있네요. 영업권은 유형자산이 아니고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밑으로 무형자산, 무형고정자산 상각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거기 영업권이 있네요. 영업권은 아래쪽에 내려가서 다시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1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분계는 이제 자동으로 될 거고. 다음에 3번 우리가 메모해 놓은 숫자 있죠.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보충할 거예요. 바로 위에 있습니다. 대손상각. 대손상각에 외상매출금 칸이 있죠. 거기다가 6431760 여러분 메모했을 거예요. 6431760. 그 다음에 받으러움, 받으러움 메모한 숫자 있죠. 113000 대손상각 2건 여기다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4번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퇴직금 추계액이죠. 이건 퇴직급여에다 입력합니다. 퇴직급여는 판매관리비 바로 밑에 있어요. 판매관리비 맨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잡비 밑에 퇴직급여 또는 괄호 열고 전입액 여기다가 추가할 금액을 입력하죠. 자, 1,500만원을 다 입력하면 안되고 추가할 금액만 500만원만 입력해야 돼요. 그래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500만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퇴직급여 추가할 금액만 입력한다. 아까 준비한 금액을 여기 잡비 밑에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5번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법인세 문제였잖아요. 자, 아래로 법인세는 맨 끝에 있습니다. 법인세는 맨 아래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미리 일반전표에 입력을 했었죠. 그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정리한 46,200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60만원에서 이 46,200원을 계산기로 빼는 거예요. 여기서 빼면 돼요. 160만원 법인세 추산액이라는 160만원에서 빼기 여기 지금 미리 넘어와 있는 46,200원을 빼줘요. 46,200원. 그러면 1553800이 나오죠. 그것을 법인세 계상에다가 입력합니다. 맨 끝에 있는 법인세 계상에다가 153,800원을 입력하신다. 그렇게 하고 엔터 치면은 여기가 160만원으로 나타나요. 요 9번에 있는 법인세 등 여기 숫자가 160만원 추산액으로 똑같이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자동결산에서 결산자를 입력해야 될 게 한 가지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5가지 유형을 다 연습해 봤고요. 이제 여러분이 입력을 했으면 마지막에 꼭 챙겨야 될 게 이 점표 추가를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점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입력한 뒤에는 점표 추가를 눌러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점표 추가하면은 결산분계를 일반 점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온단 말이에요. 예, 확인. 여기까지 해야 이제 결산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수행 6번에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라 하는 것은요. 손익계산서를 조회만 하면 됩니다. 조회할 때 에러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2월 달로 딱 작성합니다. 손익계산서에 가보면은 이제 매출 원가가 9,995만원으로 딱 반영이 됐을 거예요. 에러 없이 작성이 되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확정일자 입력하고 점표 추가하라는 거 지시에 6번 지시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것을 작성해야 돼요. 이때 아니오를 눌러라고 그랬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지 말고 아니오 해야 지금 방금 결산 수정분계 한 것들이 요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아니오 해주세요. 아니오라는 것은 다시 작성한다는 겁니다. 다시 작성을 한 다음에 처분 예정일과 처분 확정일을 입력해요. 그 자료에서 주었죠. 처분 확정일은 2025년 처분 예정일이죠. 예, 처분 예정일이 먼저입니다. 단기분이 처분 예정일입니다. 2025년 0226 그리고 그 옆이 처분 확정일입니다. 2024년 0226 이렇게 두 개의 날짜를 입력하게 되죠.
단기분이 처분 예정일. 그리고 전기분은 처분 확정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를 눌러야 여기에서도 손익대체분계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손익대체분계 하라고 문제에서 지시하거든요. 예, 손익대체분계. 3일 패션 할 때 여러분 다 해봤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서 전표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라 그랬냐면은 재무상태표를 조회 작성하라. 재무상태표 조회 작성할 때 우리가 에러가 없으면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클릭하시고 12월에서 엔터해서 에러가 났네. 여러분도 혹시 저하고 똑같은 에러가 났을까요? 다 났어요? 안 나신 분도 혹시 있나요? 안 났어요? 야, 이게 뭐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1065만원? 자, 저처럼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1065만원 차익이 발생한다 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저와 같이 에러 났어요? 네. 어제 에피소드로 저희 다른다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렇지 저 이렇게만 일어나는 아. 좀 에러 났어. 그럼 제가 틀리고 다른 분들이 다 맞았나 보네. 자, 그럼 한번 고쳐볼게요. 네. 전표, 여러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셔가지고,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셔가지고, 자, 에러가 나는 분만 하시는 겁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기능모음에 가세요. 기능모음.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초기 2월 요거를 한번 눌러줍니다. 예. 이게 전기분의 데이터가 잘못 넘어온 것 같아요. 자, 초기 2월. 네. 그런 다음에 요걸 닫아주세요.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요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창을 닫습니다. 예. 요거 닫으세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창 닫고 다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2개 새로 열린 것과 아까 거 닫으셨으면 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다시 열어서 아니요 해서 작성을 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전표 추가를 다시 누릅니다. 날짜 입력하시고, 자, 2025년 0226 2024년 0226 네, 그러신 다음에 전표 추가를 다시 합니다. 전표 추가. 네, 삭제하고 다시 추가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입력한 거 지우고 다시 하는 거예요. 예 하면 삭제하고 손익대체분계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조회. 에러 없어졌죠. 네, 조회 에러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조회했을 때 에러가 안 나야 우리가 결산이 딱 맞게 잘 된 것이다. 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평가 문제를 이제 쭉 풀어야 돼요. 평가 문제를.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평가 문제 푸는 연습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뭐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사실상 이제 유형별 연습문 이제 거의 끝났어요. 또 다음 시간에 거기 회계정보 분석 몇 가지 해보는 거 해보고 이제 여러분이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최신 기출 문제를 또 시간이 남으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약에 내가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 뒤에서부터 해오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왜냐면 학원에서 이제 앞에서부터 해 나가잖아요. 앞에서부터 기출문제 앞에서부터 여러분이 집에서 나 혼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혹시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맨 뒤에 거 못 해볼 수도 있죠. 모의고사 저 끝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에서부터 해도 학원에서 또 한 번 해보면 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한 달 앞으로 남겨놓고 있고요. 한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시험 준비만 남았다. 시험 준비. 한 달 시험 준비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완전하게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한 달 더 공부할 시간이 남아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